안녕하세요. 저는 70대의 할머니입니다. 요즘 취미 중 하나가 밤에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매일 듣기만 하는 것이 죄송해서 저도 이야기를 보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글쓰기 재주가 없어 어설플 수 있지만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집에서 자란 자녀로 열심히 일하고는 했지만 돈은 거의 없어서 혼인신고만 하고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처럼 결혼한 사람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였으니 하나라도 아끼려고 결혼 반지도 싸구려로 맞추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살아보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대로 된 짝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환경이지만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웠지만 부부로서 몇 년을 함께 지내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임신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단지 자연 임신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제 아이와 남편은 크게 기뻐했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욱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파출부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막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나아지고 나서는 매일 대화도 많아졌고 휴일에는 아들을 안고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우리 부부에게 큰 행복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6살이 된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파출부로 일하면서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틈틈이 아들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종종 아들이 눈에 띄게 행동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아들이 소파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러자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며 급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자 남편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고 수술실 앞에서 아들이 무사히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와서 아들이 무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생명은 살렸지만 뇌성마비로 인해 몸이 불편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뇌성마비가 선천적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알았는데 제 아들처럼 사고로 인해 생기는 뇌성마비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장애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슬펐지만 그래도 생존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장애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오른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화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부가 슬퍼할까봐 늘 웃어주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매일 가슴이 아프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가 조금만 더 잘 살았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밝게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중간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뇌성마비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맞벌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다녀와서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공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며 기다렸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하던지 아물 버리다 듣는 소리 대신 진정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그런 즐거움 속에서 또 다시 삶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철근을 깔던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하늘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만 이렇게 망가뜨리는지 화를 내며 울분을 터뜨렸죠. 하지만 아무리 그러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후 저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어요. 남편의 죽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아들을 키우며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감정에 휩싸이는 행동은 낭비라고 생각하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파출부로 일하며 버는 돈으로 아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3끼 식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돌봐주었어요. 아들이 똑똑해서 대학에 보내주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장애인 전용으로 취직을 했다더라고요. 일은 공장에서 하는 생산직이라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꽤 걱정해서 꼭 다녀야 할까 물어봤어요. 대기업이긴 하지만 공장 일은 힘든 게 아닐까? 밤낮을 바꿔가면서 일해야 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면 일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걱정도 많이 해 라며 설명했습니다. 면접관이 날 보고 일할 만하다고 뽑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차 검사도 마치고 취직한 거니까 안심해도 돼요 라고 해줬어요. 내 마음속에는 미안한 감정뿐이에요. 엄마. 이게 다 내 탓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몸이 안 좋아졌고 해주지 못해서 전부 미안해. 에휴, 또 미안하다고 하네요. 엄마,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일 뿐이고 엄마는 날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엄마, 제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출부 일 그만두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 상태가 어때서요? 왜 난 엄마보다 더 어른 같아요? 착한 나의 아들을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다음 주에 파주로 가야 해요. 짐 싸서 준비해야 돼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들은 제 품에 안긴 채 독립하겠다는 말을 전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일주일 뒤에 아들은 파주로 떠난 후 대기업 생산직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매일 아들에게 전화해서 힘든 일은 없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시시콜콜 물었습니다. 아들은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으며 식사도 잘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어 매주 한 번씩은 파주로 가서 아들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청소도 하고 간식거리와 밑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아들에게 친절했고 막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들이 마마보이로 보일까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거나 아들이 제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제 나이는 이미 70을 훌쩍 넘어서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정말 멋지고 잘난 아들이지만 아무래도 장애가 있어서 여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한 번도 연애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쉬는 날이라고 찾아온 아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내가 애인을 데리고 온 걸 놀라워할 일인가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성태야, 너 여자친구가 있었니?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 그야. 지금처럼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비밀로 했어요. 자기야, 인사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상태 씨랑 사귀고 있는 임지연이라고 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를 살펴보니 그 자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했고 잠시 후 한 곳에 앉아 숟가락을 들자마자 질문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우리 아들과는 또래입니까? 아니요. 제가 성태 씨보다 4살 많아요. 40살이에요. 아,
알겠어요. 요즘에는 연상연하 상관하지 않으니까 상관은 없겠네요. 어머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한 경험이 있어요. 제 전 남편과 5년을 살다가 재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더라도 이혼녀와 결혼하겠다는 걸 듣고는 반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욕심이 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결혼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애인이 떠난 뒤 아들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호통쳤습니다. 상태야, 내가 나이 많은 이혼녀를 사귀고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뭐가 아쉬운 건 있어? 아들, 이러지 말라고. 넌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애야.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연이를 사랑하고 있어.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그냥 허락해주면 안 돼. 아, 그래요. 제 어머니는 그 여자를 별론가 봐요. 이혼 아가씨인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직업이 없다는 것도 싫고 느낌도 별로예요. 어머니, 제가 잘 벌어요. 대기업 직원이 제게 섹시한 것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는 한 번 봤는데 별로한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저는 지연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사랑 타령만 했어요. 그래도 저는 반대하는 마음을 접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아들과 애인이 다시 찾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남들이 제가 이기적인 연이라고 비난하더라도 제 아들이 더 나은 여자를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봐요, 지연 씨. 내 아들이 얼마나 창의적이더라도 저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혼녀의 나이는 많고 돈 문제도 보이는데 내 아들이 지연 씨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겠죠. 속상해도 제 말대로 헤어져 주세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성태 씨가 100배나 1000배나 아까운 남자고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이 인생을 사는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찾은 사랑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지연 씨에게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결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상태 씨는 둘 다 진심인데요. 어머님 허락 안 해주셔도 저흰 결코 헤어지지 못해요. 제가 그녀에게 모진 말을 하며 헤어지라고 했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는데 그냥 허락해주면 안 돼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질렀니? 이게 눈에 콩깍지가 시들어지는데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이 여자는 절대 안 돼요. 난 내가 평범한 여자를 만나길 바란다 이렇게. 아가씨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장애인이에요. 팔다리를 잃고 뇌성마비인데 어떤 여자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줄까요? 지연이 같은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가 있어도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이 여자를 내보내줘 라고 말씀하자 아들이 큰 상처를 받는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왜 이러고 다니는지요? 이건 다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제대로 돌봤으면 이런 장애인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게 막아놓고 난 엄마의 인형이었나 봐요. 꼭두각시냐고 묻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터져나왔고 팔다리가 떨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무슨 말도 하지 못하겠어요. 아들은 실컷 화를 내고 애인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며칠 내내 일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이 저로 인해 상처받은 걸 감추고 살아온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 괴로워하다가
아들에게 사과하려고 기숙사로 찾아갔는데 아들과 애인이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제 아들의 걸음을 맞춰주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움직였고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서 진심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주본 두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어머님, 성태 씨가 기숙사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셨죠? 이랬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연 씨, 우리 아들과 평생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서로 보살필 자신이 있습니다. 허락한다는 의미로 질문하자 아들 A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성태 씨를 평생 사랑하고 돌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도 나올 걸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럼 결혼하죠. 상태 너 결혼해도 엄마를 까먹고 지내면 안 돼요. 어머, 고마워. 아, 진짜 고마워.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와 아내 모두에게 똑같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부모 없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자랐고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이혼도 전 남편의 욕설과 폭력을 오랫동안 견디다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브로가 중요한 일이니 예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두 사람이 잘 살길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할 때 제가 절반은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돈을 모아둔 통장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제 자식이 잘 지내는 것만 보면 여흔 없을 것 같았어요. 저와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기로 약속했고 처음에는 잘 지켜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애정 깊게 지내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발 뻗고 편안하게 자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아들 부부를 만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연락도 무척 어려운 날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장가가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단지 가보기로 결심했는데 며느리가 싫은 내색을 심하게 드러내더군요. 어머님, 오셨군요. 남편이 제게 속삭일까봐 걱정하셔서 찾아오신 거죠.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허구한 날 별일 없느냐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세아가 아니라 내 아들이 몸이 불편하고 약을 계속 먹어야 해서 걱정이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의미는 어딨겠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엄마가 없는 고아라서 잘 몰라요. 어쨌든 오셨으니 남편이랑 놀러 가세요. 전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 볼게요. 같이 얘기를 나누고 놀까 해서요. 제가 좀 바빠서요. 그럼 나가 볼게요. 어머님. 며느리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저에게 까칠해졌고 아들과도 썩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좋아하며 하트 눈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여 아들에게 이세가 아직이냐고 물었습니다. 내 처랑 사이는 좋은 거지. 애기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사이 좋지. 우린 신혼 때랑 다를 게 없어. 아이는 박수, 글쎄, 아직 하늘이 내려주지 않네. 엄마, 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요즘은 여자들이 50에도 아이를 낳는다고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내 처가 마음이 훌쩍 넘었으니 빨리 가는 게 좋아. 아들은 늦게 낳을수록 산모가 힘들어해. 알겠어요. 아내에게 잘 들어서 엄마에게 손주 계획을 만들어 볼게요. 아들 녀석은 아직도 하트 가득한 눈과 입가에 걸린 초승달 같은 미소를 보니 안심이 돼요. 제가 며느리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아들 집을 다시 찾았을 때 정말 크게 놀랐어요. 아들의 얼굴이 반쪽이 돼 있었고 살도 못 먹은 것처럼 말라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상태가 이러니 왜 그렇게 말랐어? 밥도 못 먹고 살고 있냐? 알꼬리, 이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밥을 못 먹어. 회사에서 2끼 먹고 집에 와서 겨우 한 번 식사해. 끼 먹는 거예요. 별일 없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며느리 생각을 하지 않고 말했더니 아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짜증내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설마 제가 남편을 굶기겠어요? 꼭 제가 못된 마누라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네요. 뭐야, 내가 아들이 걱정돼서 한 말을 그렇게 꼭 갚게 됐니? 어머님, 누가 봐도 절 욕하는 소리를 하셨잖아. 아, 짜증나. 내가 무슨 남편 답해주는 식모도 아니고 살 빠진 게 무슨 큰일이라고. 며느리 말에 저는 화가 나서 따귀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어미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일하려는 거면 나는 너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오늘 참담하게 몰아섰네. 어머니 손이 너무 가혹하시네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받았던 시련들이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옛 추억을 떠올려 주셔서 천년에 가서 고아현 미안합니다. 이런 짓을 끝까지 했군. 언제 내가 너한테 고아란 말 했거나 그랬나. 나는 계속 화를 내다 아들이 나서서 막 떴군요.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물 한 잔 주며 화를 달래고 다시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뺨을 맞아 얼음팩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진 소리를 하면 아들이 곤란해질 것 같아 그만하고 사과하기로 했어요. 새아가 왜 때렸는지 미안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막대먹은 짓을 했구나. 그리고 밤에 이야기한 것은 너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이야기가 걱정돼서 한 말이야. 변명 같아 보이지만 믿어 주거라. 아, 그런데 때리고 나서 바로 사과를 하는군요. 그래요. 사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성태 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 이제 좀 치마폭에서 제 남편 좀 놓아주세요. 언제쯤 아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러 오실 거예요? 맨날 연락하시는 것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래,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연락도 줄이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큰 실수를 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미지가 보름 부어올랐는데 사과해서 뭐 할까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오셨으니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전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나가서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미리 인사드리고 싶어요. 조심하시면서 올라가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제 속이 시커머니까 만들어진 걸까요? 결혼 반대했을 때 반대한 것을 후회까지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아들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몇 달간은 찾아가지 않고 전화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기침을 쉬지 않고 하고 쇳소리를 내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좀 아파. 몸살인가 봐. 나아지면 다시 전화할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엄마가 올까요? 아니야. 집사람이 잘 챙겨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끊을게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전화를 받는 날은 쇳소리를 내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성태가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폐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 녀석이 왜 폐암에 걸렸냐고 물으니 공장에서 일하며 안 좋은 공기를 마신 탓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사지가 떨려서 택시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그곳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애써 말기암도 고칠 수 있는 병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항암제를 맞고 거의 초주검 상태였어요. 말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도 거의 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잡자 눈썹을 실룩이며 억지로 눈을 뜨려는 것이 보였어요. 애미의 손을 느꼈는지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들은 기운 없이 다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외출을 자주 하더군요. 얼마 남지 않은 아들의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붙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말입니다. 저는 화가 나서 잔소리를 좀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병원에 오자마자 바로 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눈을 감았답니다. 저는 울부짖으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어미를 부르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슬픔을 고스란히 느끼며요. 아들을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 내내 울다가 있는데 며느리는 무심하게 앉아서 핸드폰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것을 보았어요. 밤에는 아주 편안하게 대자에 누워서 잘 자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어째서 그리 편안한 마음이던지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커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화장한 후 납골당에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인 아들과 함께 며느리와 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우셔서 목소리가 아주 약하게 나왔어요. 이제 다 끝났네. 내 아들이 이렇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애증 만남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암에 걸리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만. 불평불만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뭐야? 넌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별한 게 싫어서 그런 식으로 말만 하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제게 그러세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편하게 먹고 살면서 알아요. 제가 장애인을 돌보느라 고통스러웠다고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대화가 되지 않네요. 어머니, 그만해주세요. 일어나세요. 또 귀를 달려 맞을까 겁나네요. 지금 전화할 때 보험회사랑 연락해요. 우리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해요. 전화하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그냥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슬픕니다. 어머니만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만 떠날게요. 내 아들에게 보험금을 잘 사용해서 잘 살아주세요. 그날이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더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가 연락을 주었어요. 며느리가 벌써 제 오늘에 또 다시 결혼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보름 만에 재혼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유감스러워서 한동안 정신이 하품했어요.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보다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전한 상자가 있어 그것을 며느리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남긴 선물이 남아있다고 직접 연락하니 받아서 지킬 것을 약속했어요. 조용하고 사람이 없는 곳을 생각하다가 아들의 회사 근처의 빈터로 부르렀어요. 그 다음 날 빈터로 나가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린 후에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 왔니? 오랜만 아니야. 한 달 만이니까 오랜만은 아니구나. 근데 너 체온했다면서?
네. 근데 왜요? 제가 재혼한 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야, 너 진짜 철판이구나. 원래 이런 애였니? 아니면 너도 모르게 미친 여자로 변한 거니? 어머님 말싸움하기 싫어요. 그 애가 남긴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빨리 주세요. 혹시 명품백이나 목걸이 뭐 이런 건가? 얼른 보여줘 봐요. 저는 바닥에 내려둔 상자를 들고 며느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상자를 열 며느리가 실망함이 혀를 차더군요. 뭐야, 이게. 사진들이네. 내가 찍은 사진들이랑 이건 편지. 진짜 유치하다. 돈을 쓴 선물 올 줄 알았는데 쓰레기를 가져왔네. 어머님, 이거 다 태우세요. 왜 죽은 사람 사진이랑 편지를 가져오는 거죠? 나 재혼했는데 집에 들여가야 하나요? 상식이 없어서 빨리 태워버려야 해. 쓰레기로 의미 없으니까. 아들의 사진과 편지를 보며 조금이라도 미안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완전히 쓰레기였어요. 열이 올라서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욕해. 너만 바라보고 사랑한 아이야. 근데 고작 한다는 말이 재수 없으니까 불태우라고. 이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싸대기를 연속으로 날렸더니 며느리 년도 흥분했는지 제 뺨을 날리더군요. 그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답니다. 아, 이거 나 죽네. 내 아들을 잡아먹은 귀신 같은 년아, 넌 최소한의 양심도 없냐? 내 아들이 말기암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으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미친 노인네, 이봐요. 댁도 똑같이 몰랐잖아. 전화 허구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네요. 제가 암에 걸린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들은 뇌성마비로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미련한 짓만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내 아들을 돈으로만 보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짓일 뿐이고 내가 대기업에서 일하게 해준 아들은 빼앗아 먹으려는 게 다야. 그러나 보험금을 통해 아들이 6억을 받았고 그것은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태도는 오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큰 돈인 것 같다는 것은 부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 끝없이 논리를 불러오며 말했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갈 거야. 그러니 거기서 좀 조용히 계시길 바래. 쉬다가 말하려 했던 차에 남은 마지막 말은 며느리가 그렇게 화나 발끈하며 등을 돌리고 걸어 나가더군요. 그래서 나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뭐야 이 여자야. 가지마. 오늘은 너와 내가 같이 죽기로 했어. 너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떠낼 순 없어. 미친 노인이야. 만약 아들을 그리워한다면 따라가든가. 전화하지 말라고. 재수 없는 노친네야. 나는 그 순간 일어나 그 여자를 붙잡고 싶었지만 다친 허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결국 차를 타고 멀어져가는 며느리를 뒷모습만 보며 서 있었습니다. 공터에서 한참 동안 알아누웠다가 억지로 일어나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결코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다친 허리를 치료하러 병원에 갔고 일주일 넘게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몸과 정신이 온전할 때 다시 며느리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일단 선물을 준비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는데 아주 비싸고 좋은 선물이어서 구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었답니다. 결국 한 달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새아가, 지난번에는 내가 미안했어. 늙어서 그런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런가 봐. 알긴 아시네요. 근데 왜 카톡 하셨어요? 아, 그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앞으로 준 유산이 있는 걸 너무 몰랐네요.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놨더라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네요. 아무래도 난 돈을 쓸 데도 없고 출금할 사람도 없어서 그러죠. 색인 내가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이 통장을 받아주실래요? 어머, 정말요? 어머님, 그런 일이면 환영할 일이죠. 좋아요. 그럼 통장을 언제 주실래요? 하루 빨리 받으면 좋을 텐데요. 내일 저녁에 같이 술 한잔하면 어떨까요? 조용히 둘이 한잔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거니까 기분 좋게 작별하면 좋겠어요. 좋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통장을 받으러 가는데 술 한 잔 까짓 걸 마시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세요. 그래, 내일 보자. 아주 큰 선물이니까. 기대하고 나와도 좋아. 그래서 카톡을 주고받으며 다음날 만날 술집 장소를 보냈습니다. 이튿날 제가 약속 잡은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고 잠시 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뭐 하는 거죠? 왜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아, 내가 우리 둘이 조용히 먹고 싶어서 통으로 빌렸어. 꽤 비싸긴 하지만 너한테 쓰는 돈이 아깝지 않겠지. 어서 안 좀 자라. 그때 화가 많이 났었지. 참나, 그냥 간단히 한잔 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술집을 통으로 빌린 거예요, 어머님. 간도 크시네. 너를 내 며느리로 삼으면서 정성껏 챙겨주지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야. 어서 끄지 말고 좋아해. 이젠 인사를 하는 자리니까 마음껏 마셔봐. 근데 어머니, 그 통장은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니? 한잔 하자. 여기요. 술이랑 안주 한 주씩 가져다 주세요. 제가 주문할게. 술과 안주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선물이 나타났어. 바로 며느리가 새해에 만날 남편 그리고 상간남 둘, 나의 아들과의 결혼 생활이 주제인데 여기 또 첫 번째 남편과 의문의 중년 여자까지 등장했어.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며느리의 더러운 사생활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공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서 저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기 위해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20살 때부터 술집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일한 뒤에는 마담의 돈을 훔쳐 도망쳤고 그 돈으로 도박과 유흥에 빠졌습니다. 그 후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자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고 제 아들을 만나고 나서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현재 며느리의 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이 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며느리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쓸어올리며 며느리에게 비웃음을 날렸어요. 이년아, 내가 널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지. 넌 내가 진짜로 통장을 들고 왔을 줄 알았냐? 어때? 내 선물이 마음에 들어?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한 건지 놓치고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관객이 되기로 했습니다. 피득거리며 웃고 있는데 새 남편이 먼저 며느리에게 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엄청 세게 날린 것 같았어요. 멀리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나는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암에 걸려 별거 중이라고 말했던 걸 내게 받아주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 또한 나와 함께 사는 와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 그걸로는 충분히 걸레 같은 여자지.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망적으로 양손을 비스듬히 모셨다. 여보, 이건 오해할 게 아니라 음해할 문제야. 나와 아들이 이혼했는데도 빨리 재혼했다고 자꾸 가시를 들기만 하나 봐. 너희들은 여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에 상간남은 입을 열고 며느리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야, 내가 싱글이라며 내가 결혼하게끔 돈을 뛰어넘은 금액은 몇이냐? 알아요? 어디서 유부녀가 총각에게 사기를 치다가 이어서 다른 상간남도 머리카락을 잡아뜯으며 귓방망이를 날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간남들은 자신들과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줄 알았기에 돈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술집 마담이라는 여자가 며느리 년에 따귀를 날리며 종이 한 장을 내더군요. 이 칼레년아, 내 돈을 훔쳐서 잠적했다니. 이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살아가고 있더냐. 그래서 그런지 그 여자를 찾으려 해도 흔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단하다. 너란 여자, 저 어른이 아니었으면 평생 못 잡을 뻔했어. 너 죄가 사기이나. 절도죄를 저지른 게 싫다면 지금 당장 내가 지금까지 갚지 않은 돈을 갚고 이자까지 전부 지불하겠다. 그 금액대로 갚을 것이다. 마담 언니, 미안해요.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제가 아픔 속에서 자란 천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졌다. 돈에 현혹되어 제 정신을 잃었어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보,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을 다잡고 당신께 진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진실을 밝히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성난분들은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겠지만 며느리를 두지 않고 모든 피해자들은 며느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통째로 빌리기로 한 결정은 최선이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어요. 술집 사장에게 셔터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모른 척 해달라고 팁을 주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맛있는 안주를 먹다가 며느리를 처맞는 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의 아들을 기만하는 죄의 크기와 엄마로서 무서울 정도를 제대로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매를 받고 새 남편에게 끌려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떠났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새 남편에게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또한 상간남들로부터도 역시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집 마담도 과거 돈을 훔친 절도죄로 형사고소되었어요. 며느리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새 남편에게 위자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합의 없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선물을 주려고 며느리가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나의 면회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여자도 나에게 할 말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순간 며느리는 수화기를 들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물어보더군요. 이 미친 노인아, 너희 년도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내 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은 놈이니까. 물론 내 탓도 있지만 배우자란 놈이 내 조는 안 하고 바람만 피우고 있었지. 그것도 모자라 사별한 지 보름 만에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 놈아. 그리고 내가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그런데 나는 살아남았다. 맛이 어때? 거기 시궁창 맛이 즐길만 해, 이 독한 놈아. 넌 나보다 더한 놈이야. 너 내 남편한테 돈 받았다며 그것 하지. 그 이유는 그것이 인연이 위자료로 물었다고 하더라. 내 셋에서방이 나에게 고마우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가 내 아들 목숨값을 돌려주었어. 이 돈은 원래 내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 더러운 치사한 할망구야.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여기서도 내게 복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사람을 고용해서 내게 작사를 내릴 것이라고 말할 거야 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돈을 안 털고 있는데 누구한테 의뢰하려고 해? 하지만 말야, 잊지 마라. 난 돈이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너와 같은 방수는 여자들과 거래를 했었어. 내가 영치금을 주겠다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오늘부터 아주 황홀한 밤이 될 거야. 신음소리가 절로 나올 거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감방 동료들과 거래를 했다고. 이 할망구야.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내년이 내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까지, 그리고 내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 무시무시한 노인네, 제발 그만 좀 해. 내 재산 다 빼앗아가고 감옥에 쳐넣었으면 됐잖아. 근데 아직도 부족해. 그래, 한참 부족해. 너 그거 아니? 내 아들이 내년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상자 안에 일기장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바람난 널 사랑하고 있는 게 가슴 아프다고 쓰여 있더구나. 내 아들은 다 알면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결국 카스마리아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 따라서 내 죄는 영원히 씻어지지 않을 거야. 뭐,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계속해서 함께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휴,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겠지. 너와 같은 사람은 사랑을 모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아니, 난 이해했어. 내 아들이 뇌성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도 여자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진짜 웃긴 일이야. 그의 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흥미롭네. 하지만 막다른 팔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이런 짓을 할 때 그의 표정이 생각나. 세상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 나는 어딜 가든 그 진정한 만족을 느끼니까. 알면서 참아왔어. 멍청한 여자야. 그건 사랑이 아닌 욕망이라는 것을 알겠니? 눈엔 무엇만 보인다고? 구제불능이야. 맞아. 그렇게 욕하고 퍼붓는 말로야 내가 괴롭힘을 느끼는 맛이 살아.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열정적으로 보내봐. 나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교도소 밖으로 나왔어. 그 이후로 며느리는 감방 동료에게 돼지 처맞고 지내기 시작했어. 방장이 매주 전화해와서 상황을 보고하면 거의 매일 작사를 냈다고 하더라. 아들에 대한 복수를 현재 진행 중으로 남기기로 결정하고 나는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못난 애미를 만나 장애인이 되고 얼마 살지 못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의 목숨값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시작했어요. 6억을 모두 아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지 않지만 이 세계에서 아들을 만날 때를 대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일 취약계층과 보육원에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독거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 몸이 허락할 때까지 봉사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사연을 들으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너무 그리워하여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응원의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